저의 충격적인 이야기,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었대요. 아직도 가슴에 선명한 수술 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기 어려웠던 엄마는 저를 고아원에 두고 떠났다고 해요. 덕분에 어렸을 땐 고아원 원장님이 엄마인 줄 알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지? 하고 혼란의 유년기를 보냈지만 조금씩 크면서 원장님은 나만의 엄마가 아닌 모두의 엄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때부터 엄마가 아니라 원장님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우울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남들과는 다르게 가슴에 크게 나 있는 흉터도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술 자국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지만 살면 살수록 남편은 그냥 제가 불쌍하고 자기만 바라볼 거란 확신에 저랑 결혼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오래도록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와 이별당하고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결혼한 게 저라고 해요. 한 번씩 지금도 울면서 그 여자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하는 남편을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제가 그 여자의 대형품 같은 마음에 우울함이 극에 달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친딸처럼 예뻐해 주시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그나마 저런 남편과의 가정생활도 그리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예뻐하시던 시어머니가 저를 철저하게 이용하고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세상에 이런 막장 같은 이야기가 또 어디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남편은 이남 일녀 중 차남이었는데 아주버님은 아직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첫 며느리가 생긴 게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결혼만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가난한 고아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니 저는 정말 새로 엄마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전생에 엄마였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김치나 반찬 만드는 것까지 하나하나 정말 정성스럽게 다 알려주셨어요. 얘, 아가 너 정말 처음 해본 게 맞니? 어쩜 이렇게 전을 예쁘게 구웠어? 내가 구운 것보다 더 예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처음 구워서 모양이 너무 흉한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니, 간도 딱 맞고 정말 맛있고 예쁘게 잘 구웠네. 혼자 제사상을 차리라고 해도 다 차릴 수 있겠다, 얘. 열심히 가르쳐 주시면 제가 꼭 어머니 많이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혼자 그 많은 제사 지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래, 정말 네가 있어서 너무 좋다. 저 말 많은 계집애 하나 있는 건 내가 그렇게 제사 때문에 힘들 때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는데 하늘이 말년에 나에게 이런 복덩이를 주셨네. 사람은 누구나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하잖아요. 전 결핍이 있다 보니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남들보다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 내가 엄마에게 짐이 돼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늘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사랑받고 싶어서 더 친절하게 애써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주변에서는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요. 그래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포기하며 살았는데 심지어 남편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도 많이 비웠어요. 근데 그게 시어머니를 통해서 채워지는 느낌이 드니까 남들보다 시어머니께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엔 몰랐거든요. 제 가슴의 흉터를 보고도 괜찮다고 해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날 많이 사랑해서 이 흉터도 사랑해주는 거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여자가 아니면 아무라도 또 아무래도 괜찮은 거였더라고요.
대학 시절 남편은 불같은 사랑을 했다고 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고도 생각했대요. 정말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해서 정말 아끼고 잘해줬대요. 그 여자는 남편이 골라준 옷만 입고 남편이 힘들어 보이면 절대 친구들 만나러 가지 않고 항상 옆에 있어줬대요. 집안 형편이 너무 힘들어할 때는 남자친구가 대출받아서 돈까지 보태줬다고 해요. 그렇게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사랑했는데 만난 지 2년 만에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해요. 매달려도 보고 집 앞에서 계속 기다려도 보고 반년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이었다고 하더군요. 잊으려고 군대도 가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여자를 잊기는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대요. 자기한테 목매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찾은 게 바로 저였대요. 처음 제가 회사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제 눈빛이 꼭 엄마 젖을 뺏기고 두리번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강아지 같았다고 해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중소기업 경리로 취업했습니다. 그 회사는 저를 후원해 주시던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였어요. 어떤 회사인지 전망은 뛰어난지 전혀 몰랐고 지금까지 저를 후원해 준 게 너무 고마워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생판 모르는 남이잖아요. 그런 남에게 전문대 등록금에 자취방까지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건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일이었거든요. 늘 사랑을 받아온 사람은 그걸 당연하게 느낄지 몰라도 항상 가진 게 없었던 저는 누가 제 안부만 물어주고 혼자 넋두리한 소리만 기억해줘도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저를 위해 돈까지 보태주시고 제 성장 과정을 늘 응원하는 존재가 있다는 건 그래도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은 미친 듯이 일해서 젊은 나이에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연애도 그 지경이 됐으니 미친 듯이 일하는 게 아니면 삶에 낙이 없었대요. 그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해서 과장을 맡았는데 제 가족사항과 자기소개서를 보고 제 모든 상황과 성향을 짐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저에게 따로 시간을 내서 회사에 빨리 익숙해지게끔 업무 사항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비싼 맛집에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밥 먹은 후에 사실은 공짜 영화표가 생겼으니 같이 보자고 하고 또 아는 지인이 선물을 해줬는데 같이 갈 사람이 시간이 안 된다고 또 뮤지컬을 보러 가자고 했어요. 남들이 보면 상사가 그러는 거 월권 아냐? 일 마치고 저렇게 연락 오면 너무 무섭겠다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관심마저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사실 그냥 원래 친절한 분이시고 제 사정을 알고 잘 대해주시나 했었어요. 저를 이성으로 생각해서 보자고 하는 거라는 건 사실 나중에서야 알아챘었죠. 그냥 혼자인 제가 안타까워서 더 관심을 가져주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따로 연락한 지 한 달 만에 꽃다발과 함께 사귀자는 고백을 받고 정말 설레고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자기 연애사를 다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깝고 내가 실연을 당한 것처럼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숨기지 않고 자기 연애사를 다 오픈하는 남편이 더 믿음이 갔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만큼 부족하고 사랑받길 원하는 그 모습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마음을 전혀 숨기지 못해서 회사에서도 얼마 못 가 사내 커플인 걸 다 들켰어요. 1년 정도 교제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회사 사장님과 사모님까지 결혼식에 와주시고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였답니다. 근데 하늘이 무심하다는 얘기는 이럴 때 하는 거겠죠? 영원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던 걸
얼마 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지독한 감기를 앓으면 그래도 지나가면 그만인데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수술 자국보다 더 지독한 흉터를 남기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냥 자기가 애정을 쏟으면 자기만을 바라볼 강아지 같은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더라고요. 남편과 잠자리도 어느 순간 남편의 욕구에서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저랑은 눈도 안 마주치고 예전에 그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는 듯이 저를 안더군요. 가끔 자기도 모르게 전 여친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가끔 전 여친과 있었던 일도 저와 있었던 일인 줄 착각하기도 하고 가본 적 없는 여행지와 식당의 음식에 대해서도 저에게 얘기하곤 했어요. 전 그런 음식 먹은 적 없어요. 전 거기 가보지 않았는걸요. 다른 사람이랑 갔던 걸 착각하나 봐요. 이 말들을 하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고 아직 전 연애의 충격이 남아있나 보다 하고 안타까워했었지만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보조 배터리 같은 존재인 것을요.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저는 허무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도 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그렇게 집착하고 예뻐 보이고 싶어 했나 봅니다. 처음엔 온갖 요리와 각종 김치 담는 법 등 노하우들을 알려주시고 같이 쇼핑도 다니고 부족한 제 솜씨를 칭찬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랑 같이 팔짱 끼고 쇼핑하러 다니는 애들이 사실 참 부러웠었다고 얘기하면서 울었더니 당장 나가자며 손을 잡고 쇼핑몰을 2-3시간씩 돌며 쇼핑을 했습니다. 하늘이 내가 불쌍해서 이런 엄마를 만나게 해주셨나 보다 생각하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서러움이 한순간 녹아내리는 것 같더군요. 집안일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데 이런 게 바로 엄마의 정이구나.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저렇게 알려주셨겠지 생각했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딸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음식도 하지 말라고 하고 부엌일도 일부러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사실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었다는 건 조금 후에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주 저 먹으라고 손수 음식을 자주 싸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주변에서 이것저것 받은 음식들이 너무 많을 때 일부러 저한테 챙겨 보내준 거였더라고요. 이건 한참 후에 알았어요. 참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뭐라도 더 해달라는 말을 하려는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막내 시누이는 저를 더 칭찬해주고 부지런하고 깔끔하게 살림을 잘한다고 정말 좋아해줬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왜 있는지 알겠더군요.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온갖 음식에 밑반찬에 무리를 하면서 시댁에 또 시누이 집에 해다 날랐습니다. 아니 아가 무슨 음식들을 또 이렇게 보냈어. 아직 저번에 해준 음식들도 많은데 아유 정말 맛나구나. 아까 네 시누이가 와서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칭찬하더라. 너 같은 며느리 들어온 것도 복이라고 어찌나 부러워하던지. 그래서 말인데 요즘 네 시누이가 회사 다니고 일하느라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하더구나. 내가 대신하고 싶은데 요즘 손목에 계속 시큰거려서 말이다. 혹시 우리 집에 보내준 반찬들 만들어서 네 시누이 집에도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네, 어머니. 맛있게 먹어주면 저도 너무 좋죠. 아가씨 힘든데 제가 가져다 줄게요. 나는 네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정말 너무 좋다. 고부 갈등이니 뭐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딸 같은 며느리가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 정말.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제 시어머니라서 너무 좋아요. 저도 모르게 저런 칭찬들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드리면 나를 더 예뻐하시겠지?
이렇게 해주면 아가씨가 참 좋아하겠지? 뭘 해주면 두 사람이 더 좋아할까? 늘 이런 궁리들만 했던 것 같아요.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더 무리하기 시작했죠. 저 자신도 돌보지 못하면서 시부모님께, 시누이에게, 남편에게. 어쩌면 저도 남편이 전 여친에게 집착하는 것처럼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사랑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온갖 청소에 음식, 김장에 제사에 정신 차려보니 시댁의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했나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칭찬 릴레이는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3개월쯤 지나니 칭찬은 없어지고 요구들만 잔뜩 늘어나더군요. 아니 얘가 요즘 정신이 어디가 있는 거야? 솥밥 할 때 내가 잘 지켜봐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다 태우고 뭐 하는 거야? 네 시누이 곧 온다고 해서 잘 봐야 한다고 내가 했니 안 했니? 아, 어머니 다시 할게요. 어제 일하느라 잠을 좀 못 잤더니 이렇게 타버릴 줄 몰랐어요. 아, 속상해 진짜. 소고기랑 비싼 것들로만 다 골라 넣었는데 왜 하필 이때 졸아가지고 왜 날 나쁜 사람을 만드니 너는? 애 오기 전에 맛이라도 제대로 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일하고 직장에서 시달리느라 애 얼굴이 반쪽이라는데. 아 진짜. 다시 고기부터 사와라. 시댁 잡일에 시달리고 집에 와서는 남편의 사랑 없는 잠자리를 또 치러내야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는 아니지만 자기를 꼭 필요로 하는 저에게만이라도 사랑받는 감정을 느끼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늘 자기와 사랑을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묻고 뒤돌아서 자곤 했죠. 사랑은 없고 온갖 요구들만 가득한 인간관계에 점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give and take라는데 너의 사랑을 보이라는 메시지들만 너한테 무한반복으로 도착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난 아직 20대 후반인데 이렇게 평생 노예 수준의 집안일에 변태 같은 남편 잠자리 시중만 들며 사는 건 너무 아깝잖아. 나도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낫겠어. 이건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일들까지 하면서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지? 계속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삶은 행복한 삶이지만 사랑받는 게 목적이 되니 저 자신의 가치와 저라는 사람을 희생하면서 하는 건 저를 도리어 망치는 길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보, 나 다시 복직하려고요. 아직 나이도 젊으니까 좀 더 일하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다 주는데 굳이 지금 복직할 필요가 있어? 나는 당신이 집에서 나 기다리면서 맞아주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집안 행사고 뭐고 많은데 엄마 도와드리면 엄마가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실 텐데. 안 그래? 일을 해도 집안 행사는 할 수 있으니까요. 복직해서 일하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하고 답답해요. 그럼 엄마랑 상의해봐.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실걸? 엄마가 당신을 좋아했던 이유가 고분고분하게 집안일 잘할 것 같아서였는데? 세상에, 저런 말을 21세기인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나이 차가 나서 세대 차이가 좀 난다고 느끼긴 했지만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시어머니의 반대는 강렬했습니다. 아니 얘, 우리가 언제 너보고 돈 안 벌어온다고 뭐라고 한 적 있니? 왜 갑자기 복직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에 제사가 1년에 10개가 있는 거 알지? 그리고 다음 달에 한 달에 제사 3개가 같이 있는 달인데 네가 복직하면 나 혼자 그걸 어떻게 다 하란 말이야? 너 처음에는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이것저것 반찬도 해주고 일도 도맡아서 다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뭐 일이 많은 것 같으니까 시어머니한테 다 떠넘기고 넌 돈이나 벌러 가겠다 이 심보냐? 일이 많아서 피하고 싶어서 복직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제 나이도 어리고 아직 집에서 집안일만 하기 좀 아까워서요. 사회일도 하고 커리어도 더 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남편도 잘해주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지만 저도 제 경력이 단절되는 게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이번 달엔 일이 많으니까 다음 달부터 준비해서 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얘가 배가 불렀구만, 불렀어. 남편이 돈 따박따박 잘 벌어주고 따뜻한 집에서 호강하며 사는데 아이, 무슨 고생을 하려고 전화리를 피는지 모르겠네 정말. 아휴, 너 일하더라도 집안일에는 절대 소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잘 지키는지 어디 두고 보자. 그래, 다음 달부터 일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러면 나 다달이 용돈 50만 원씩 좀 다오. 네? 어머니, 남편한테 다달이 50만 원씩 받고 계신데 저한테 또 용돈을 달라고요? 남편은 팀장급이라서 월급이 저보다 훨씬 높지만 저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남편 보고 더 챙겨드리라고 할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남편 엄마한테 내가 왜 굳이 돈을 줘야 하냐 이런 심보로구나. 그지? 너는 말로만 엄마 같은 시어머니라고 하고 정작 다 계산기 때리고 있었구나. 아이고, 내가 순진한 그 얼굴에 속았네, 속았어. 너는 그냥 가족이 가지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돈 좀 모아서 좋은 옷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매달 그만큼 드리게 되면 여행이든 뭐든 돈을 하나도 못 모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너 진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애구나.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앤데 뭘 나눌 줄 알고 뭐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어른 공경을 하겠어.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구먼. 역시 정상적인 집안에서 자란 애가 아니니까 이런 사단이 나네, 사단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어쩌나. 아유.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나 큰 상처 있는지 아시잖아요. 부모 사랑 못 받아서 제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않겠니? 얼굴 보기 싫으니 복직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한 달에 제사 3번 지내보셨나요, 여러분? 기름 냄새가 너무 역해서 전 따위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취업하겠다고 한 이후부터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대놓고 빈정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언니, 격리가 무슨 커리어예요, 커리어가. 그냥 오빠가 벌어다주는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살림하고 애 낳고 하면 그게 행복 아니에요, 언니? 나는 저런 남편 있으면 업어주고 절을 하겠는데? 우리 엄마가 돈 벌어오라고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격리 월급 받아봤자 얼마 하지도 않는데 굳이 왜 그래요? 아이 생기면 일을 또 쉬어야 하는데 그 전에 회사 일 좀 하고 싶다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이 행복해 보이면 아가씨도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일 그만두시던가요. 아니, 뭐라고요? 있잖아요. 나는 그냥 언니가 집안일 하기 싫어서 꾀부리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니까? 아니에요, 언니? 네. 집안일 맨날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죠. 안 그래요? 아가씨 집안일 너무 많이 밀려서 하기 싫다고 그냥 누워있어 보신 적 있어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가서 밀린 설거지, 빨래, 청소 다 해드렸잖아요. 심지어 속옷도 빨아들인 거 기억하세요? 제가 집안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 다니면서 집안 행사도 참석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들 왜 이렇게 제가 일하는 걸 결사반대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집안일 다 맡아서 하던 제가 아쉬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대신할 사람이 없을까 봐요? 얘가 정말 작정을 했네. 작정했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아주 그냥. 약속을 지키려고 일하는 중에도 집안 행사는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몸은 고됐지만 그래도 집안일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노동은 대가가 주어지잖아요? 그게 참 달콤하더라고요. 집안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파리지옥에 빠진 파리 같았어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수고스러움을 알아주는 사람도 점점 더 없어지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일 처리를 꼼꼼하게 잘해서 저도 격리 계약직에서 정직원이 됐어요.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할수록 남편도 좋아해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걸 더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남편의 반응이 이젠 저에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 스스로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니까 남편과 가족관계에 집착했던 제 마음이 스르르 하고 풀리더라고요. 남편의 기분에 따라 저도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눈치 보고 말과 행동도 가려서 하곤 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제가 영향을 별로 받지 않게 되더라고요. 나 한 사람의 행복과 성취감, 일의 보람,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 내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보람을, 내 삶을 읽어나가는 즐거움을 이제야 알겠더군요. 하지만 제가 제 진짜 모습을 찾아가고 즐거워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를 더 미워하고 비난하더라고요. 그게 생각났어요. 옛날 벼슬아치들과 유학자들이 백성이 그를 깨치거나 공로를 인정해주며 벼슬을 내려주고자 하면 개떼같이 달려들어 유교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말려대던 일들이요.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어요.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다가 공고라도 제가 대신 올려주고 싶더라고요. 무보수 노비구함 이렇게요. 시누이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돌잔치를 하는 날이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와 맞물려 정말 너무 바쁘더라고요. 회사에 그래도 양해를 구하고 돌잔치에 참석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음식 나르고 아이 돌사진 찍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회사에 돌아갈 시간이 돼서 회사 복귀하겠다고 했더니 이 뒷정리는 다 누가 하냐고 하더라고요. 사람 불러서 쓰시라고 하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못돼 먹은 년이 됐어요. 선물 줘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 돌반지도 주지 않고 그냥 뒤돌아섰습니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저렇게 온갖 뒷담화들을 하더군요. 욕을 먹고 회사에 돌아오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마음이 정말 편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건지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오랫동안 노총각으로 있던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어요. 한번 이혼 경험이 있는 여자분이었는데 대학병원에 교수로 있는 의사분이시더라고요. 전 제가 결혼할 때와 어떻게 다른지 기대하면서 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좋은데 의사 며느리라니 정말 신이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이 집안의 모든 일은 첫째 며느리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제사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니까 제사도 대폭 줄이더라고요. 요즘 집에서 누가 김치 담가 먹냐고 하면서 자기가 명품 김치 주문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파는 김치 정말 맛없다고 하시는 분인데 첫째 며느리가 사준 김치는 너무 맛있고 입에 맞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주말에 쉴 때 김치 몇 포기라도 담그라고 하시더라고요. 참나. 형님, 저한테도 명품 김치 보내주셔서 저도 그거 먹고 이제 김치 안 담그려고요. 했더니 또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그 쿨하고 잘 나가는 의사 며느리님을 추켜 세우실 때 저를 깎아내린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머, 누구랑 다르게 가정교육을 진짜 잘 받은 것 같다. 부모님이 훌륭하시니까
자식도 참 훌륭하구나. 자식은 엄마 머리 닮는다는데 큰 오빠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다. 작은 오빠는 어떡해? 은근한 무시와 돌려가기가 시작되더라고요. 큰형님이 시집 오면서 재혼이라 반대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명품 가방과 각종 혼수를 의리의리하게 해왔었는데 역시 있는 집은 다르다며 이혼 경력은 신경도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시댁의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을 때는 그렇게 예쁘다 잘한다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반대로 큰형님의 관심과 애정을 받고 싶어서 제가 쉬는 날 계속 전화해서 반찬 만들어라, 큰형님 집에 가서 집안일 해라, 청소해라 등 저를 이용해서 그녀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더군요. 얘야, 넌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는데 얼굴이 인상이 이렇게 품위가 있고 덕이 있어 보이니? 어른들이 너 인상 좋다는 말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 언니가 입은 원피스 땡땡에서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거 맞죠? 와, 근데 옷이 언니 덕을 보는 것 같아요. 잡지에서 나온 거 봤을 때는 예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언니가 입으니까 진짜 멋있게 예쁘네요. 맨날 보세 옷이나 입는 누구랑 엄청 비교내죠, 정말. 아, 맞다. 둘째 언니는 심장 수술한 흉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옷은 입지도 못하겠네. 아휴, 사람 인생이 어쩜 저렇게 복이 없고 저럴까?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저런 얘기를 들으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반박하지 않냐고요? 반박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 입만 아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들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제 감정이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저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잠자리 상대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진 날이었죠. 어쩌다 시간이 다들 맞아서 시댁에 다들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회사 일에 지친 몸으로 온갖 음식을 하고 형님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정말 밥숟가락만 얹으시더라고요. 환자 보느라 너무 피곤했을 테니 방에서 쉬고 있으라고 등 떠밀었던 시어머니 덕분에 혼자 힘들게 상을 차렸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음식을 만드느라 너무 배고팠던 저는 다 같이 먹자고 하는 소리에 밥 한 숟가락을 퍼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근데 딱 하는 소리와 제 뒤통수에 기막힌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흘겨보면서 가정교육 못 받은 걸 어디서 티내냐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숟가락 드시는 거 보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동서가 숟가락 들지도 않았는데 어디 먼저 드냐고 하시면서 숟가락으로 제 머리를 때리신 거예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응당 그래야 하는 듯이 무심히들 보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가만히 일어나서 시어머니 뺨을 때렸어요.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시고 시누이도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형님은 이런 상황이 질린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제대로 예의를 배우질 못했네요. 오늘부로 남편과 이혼하고 남남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가족도 아니니까 저한테 연락하지도 찾아오지도 마세요. 빠른 시일 내 정리하고 갈라서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저한테 한 대 맞았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여러 대 안 때린 걸 다행으로 아는 게 좋을 거예요. 형님 계신데 무례를 범해서 죄송하네요. 아, 그리고 형님도 조심하세요. 이분들 처음엔 죽을 것처럼 잘해주다가 뭐 하나 말하는 대로 안 들어드리면 태세전환의 선수인 분들이니까요. 그럼 전 갑니다. 뒤에서 욕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온 집을 울려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있던 남편이 갑자기 급하게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무리 열이 받아도 그렇지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 며느리는 처음 들었어. 게다가 이혼이라니? 나는 이혼 못해. 절대로.
당신만 처음 들은 것 같아? 나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형님보다 밥 먼저 먹었다고 손찌검하는 건 나도 처음 들었어. 요즘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는 거, 그게 바로 너희 엄마라는 거. 당신 눈으로 봤지만 믿어지니? 당신도 최소한 내가 어머니나 시누이한테 이런 취급을 받는 걸 안다면 중재를 하거나 시어머니를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진작 알았지만 지금 너의 그 행동들은 나를 깔보고 부인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고 너를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잖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너 진짜 나를 사랑한 게 맞아? 나랑 잠자리 하면서도 너 전 여친 이름 계속 불렀어. 나랑 눈도 안 마주치면서 무슨 사랑을 해? 나는 그 여자 대체품이 아니야. 너 정말 양심도 없... 우더른을 때리는 건 정말 나쁜 행동이지만 저를 때린 사람을 가만히 두는 것도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왔습니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한때나마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셨던 분이어서 더 이상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대 때리고 돌아서니까 결혼 생활 동안 생긴 우라가 저도 모르게 다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웃음이 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저의 일갈에 자기가 노력하겠다느니, 자기가 잘못했다느니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해 빠진 변명조차 하지 않는 남자랑 더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더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왜 이렇게 쉽게 변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질이 다가 아닌데 왜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사람들 간의 사이를 망치는지, 서로 정말 가족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게 아니라 얕잡아보고 서로 이용하고 정말 지긋지긋한 것 같아요. 남편과 한바탕하고 집을 뛰쳐나와서 제 이야기를 어디든 털어놓고 싶은데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몇 번 인사하고 안부 인사했던 회사 사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긴 세월 저를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제 삶을 응원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면서 내가 가장 잘 살기를 바랬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너무 공감을 잘해 주셔서 오래간만에 다른 사람의 가슴에 안겨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보육원 원장님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도 힘든 시기에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지금의 제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해주셨어요. 한참 펑펑 울고 있는 저를 일으키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맛집에도 데려가 주시고 예쁜 옷도 몇 벌 사주시고 비싼 미용실에도 데려가 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수록 스스로에게 선물도 주고 힘이 나도록 해야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어른을 처음으로 만난 기분이었어요. 여자는 좋은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말이 있단다. 좋은 구두를 신어야 그 신발이 나를 좋은 데로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 말이 맞더라. 좋은 구두는 나를 발도 편안하게 해주고 내 기분이 좋아지게 해. 이제는 편안하고 좋은 기분으로 좋은 곳에만 가고 좋은 사람은 만나면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좋은 명품 구두를 사주셨어요. 살면서 이런 큰 금액의 신발은 처음 신어봤지만 사모님의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왜 이렇게 비싼 신발을 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기분이 꿀꿀할 때는 역시 금융치료라고 하시면서 웃겨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울다가 웃어버렸네요. 지금 집에 가서 당장 짐 싸서 나오고 위자료 받을 수 있게 변호사도 알아봐 줄게. 가지고 있는 집 중에 마침 빈집이 있는데 당분간 거기서 지내면 될 것 같다. 아무 부담 없이 넌 받기만 하면 돼.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왜냐면 내가 네 후견인인데 당연히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면 도와줘야 하는 게 내 의무니까. 그러니까 힘내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다 갚을게요. 다음날 회사에 갔는데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보더라고요. 세련되고 예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봐서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고, 이혼하게 됐다고 얘기해줬어요. 당황하는 사람, 잘했다고 하는 사람,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는 사람, 변호사 필요하다는 사람, 가지각색이었어요. 좀 늦게 출근한 남편은 완전 시달린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또 난리를 피웠겠죠. 보지 않아도 눈에 선했습니다. 일 마치고 남편에게 합의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도장 하나로 간단하게 우리는 남남이 되기로 했습니다. 참 시원섭섭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남편을 봐야 한다는 껄끄러움도 있었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위자료도 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알아서 저에게 2천만 원을 주더군요. 새 출발하는데 쓰라고 하면서요. 그래, 열심히 욕먹으면서 집안일 한 값으로 받을게. 고마워. 몇 주 후에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격리부 팀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저는 자주 사모님과 밥도 먹고 인생 얘기도 하고 점점 더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이제 때가 된 것 같다고 하시며 저한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미시더라고요. 교복을 입고 있던 두 여고생의 사진이었는데 보자마자 마음이 뭉클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아주 절친한 친구였다고 하시는데 이상하게 보면 볼수록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제 얼굴과 많이 닮았더라고요. 사모님이 제 후견인이 된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제 친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엄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자친구를 사귀셨는데 의도치 않게 둘 사이에 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책임질 수 없다고 아이를 지으라고 했지만 엄마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대요.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니 남자는 멀리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혼자 힘들게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애가 하루는 얼굴이 벌겋게 돼서 경기를 하더랍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운이 좋게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차례 수술을 했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엄마는 사모님한테도 정말 어렵게 도움을 청하셨지만 당시 사모님 집안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와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엄마는 너무 절망한 나머지 저를 데리고 같이 물에 뛰어들려고 하시다가 저까지 죽일 수가 없어서 저는 다리 위에 부탁하는 편지를 적어서 남기고 차가운 한강물로 몸을 던지셨대요.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받고 지금은 건강해졌지만 가슴에 흉터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누가 입양하고 싶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육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를 그렇게 잃고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고 해요. 내가 도와주질 못해서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에 집에만 처박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다 큰일 날까 싶어 집안에서 선을 보라고 밀어붙이셨는데 지금의 사장님을 만나셨대요. 한눈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만날 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결혼하고 후견인이 되자고 하셨대요.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입양을 해도 되겠다고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해서 결혼을 하셨는데 사장님 사업이 휘청거려서 당장 입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셨대요.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달이 제 학비랑 생활비를 보내주셨던 거래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그나마 회사가 안정권에 접어들고 살림이 펴지게 되셨대요. 이제 좀 잘 살게 됐으니 제대로 알려볼까 했는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 곧 가정을 이루더래요. 앞날을 축복하고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빌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며 지금이라도 네 진짜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오셨다고 해요.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부모님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다 커서 이혼까지 한 후에 진짜 가족이 생기게 된 거죠. 하지만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서로 아껴줄 수 있는 가족이 드디어 생기는 거니까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오래 기다렸지만 이제 오래 같이 살아갈 가족이 되자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저도 엄마 아빠 생긴 거죠. 내가 나이 50이 넘어서 딸이 생기다니 정말 좋다. 그렇게 두 분이랑 같이 한 집에서 살게 됐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회사에도 사장님 따님이 오셨다고 잘 봐달라며 장난들도 많이 치시더라고요. 딱 한 명, 웃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지만 전혀 신경도 쓰이지가 않았어요. 얼마 지나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가더군요. 오늘은 부모님을 뒷좌석에 태워서 맛집을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돌아보니 전 시어머니와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우와, 차 참 좋다. 이게 벤츠? 아유, 나는 언제 벤츠 한번 타보냐? 왜? 큰언니한테 말해서 한 달 사달라고 해봐. 예, 걔가 은근히 짠순이더라. 내가 돌려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들리는 척 딴소리만 하더라고. 은근히 여우라니까. 머리만 좋고 순수한 맛이 없어. 순수한 맛이. 차 창문을 내리고 일부러 그 여자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저는 크게 한번 웃음 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둘의 눈을 보는 그 순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흥미롭고 재미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벤츠 타고 다니는 걸 봤으니 남편을 들들 볶지 않을까 했는데 남편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요. 전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카페로 나갔습니다. 시누이와 같이 왔더군요. 엄마가 준 명품들로 도배를 해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부모 없어 예절 못 배운 제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예의를 한번 갖춰보려고 나왔습니다. 하니 표정이 아주 애절하게 바뀌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나가서 내가 마음이 아주 안 좋았다. 사람 인연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끊냐. 아직도 네가 담궈준 김치랑 반찬들 생각이 많이 난다. 다시 왕래하면서 좋게 지내자. 그럼 숟가락으로 제 머리 때린 거 사과해 주세요. 아가씨도 저 부려먹고 어머니랑 같이 저 돌려가게 하던 거 다 사과해 주세요. 그때는 네가 잘 됐으면 하고 그랬던 거야. 서운했다면 마음 풀어. 그래서 두 분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두 분 아니었으면 아직도 허리 휘도록 집안일만 하고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을 텐데 두 분 덕분에 이렇게 깨닫고 새 삶을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입양돼서 이제 성이 바뀌었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당신들 새치어에 놀아나던 제가 아니랍니다. 두 분한테 사과받으니까 심령 묻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네요. 덕분에 웃으며 갑니다. 잘 지내시고 두 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한 만큼 다 받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돌아가는 등 뒤로 또 많은 욕짓거리들이 꽂혔지만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전화해서 엄마 아빠에게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해드렸더니 두 분도 한참을 통쾌해하고 또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서러웠던 마음 훌훌 다 털어버리라고요. 저를 그 어려운 형편에 후원해 주시고 상처받지 않게 뒤에서 지켜봐 주신 분들이라 제가 먹을 것도 신경 써드리고 특산품이나 좋은 거 생기면 꼭 챙겨드리고 있어요. 두 분도 돈 벌고 고생하셔서 사모님이 아이를 유산하신 후 다시 가지지 못하셨는데
이렇게 복덩이가 들어오려고 아이가 없었나 보다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 하면서 어린애처럼 우니까 한참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네가 들어오고 나서 웃을 일만 가득해진 거 아냐고 하시면서 네 선물이라고 강아지도 한 마리 사주셨어요. 제가 10살짜리 어린애냐고 해도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이신다면서 잘 데리고 놀라고 선물을 주시네요. 강아지 애교에 투정에 내 식구가 웃음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했을 때도 돈은 있었지만 늘 사랑이 고프고 마음이 고팠습니다. 지금은 전혀 마음에 공허함이 없습니다. 저를 진정 아껴주는 사람들을 만났고 제가 진정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 가슴의 수술 자국이 저에게 큰 부끄러움이었지만 저를 이렇게 수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했는지 다 알고 나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고 감사함만 남았습니다. 깊은 부인의 옷도 입고 다니고 자신 있게 노출하며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새로운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또 지금의 상황을 알고 접근한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의 남자친구는 운동을 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건강을 좀 신경 쓰려고 헬스장을 다녔는데 트레이너랑 운동하는 건 원하지 않아서 간단한 근육 위주로만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운동하는 걸 어떤 남자가 보더니 그 운동 말고 이 운동이 가슴 근육을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수술 흉터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저희 형도 어렸을 때 심장수술을 받아서 비슷한 위치에 흉터가 있는데 가슴 운동 중에서도 이런 운동이 몸에 크게 무리를 안 주면서도 근육이 잘 만들어져서 형이 자주 이 운동을 하니까 해보세요 하고 알려주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헬스장에서 여러 번 마주치고 한 번씩 자세나 운동을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헬스장 앞에 밥집에서도 여러 번 마주쳐서 한 번씩 동석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돌싱이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엔 전 놀라더라고요. 자기도 그렇다고 하면서 서로 이런저런 아픈 얘기들을 하다가 동시에 서로 만나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만나보자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를 사랑하게 되니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친구 같은 애인으로 정말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전 남편과는 대화가 잘 되지 않았어요. 서로 자기 목적과 자기 생각만 가득한 관계였는데 지금 남자친구와는 취미도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도 공유하면서 대화하고 여행도 가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에 감사해요. 제가 사랑받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니 남자친구도 저와 함께 있으면 참 편하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 심장 수술한 흉터 신경 쓰이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너는 많이 신경 쓰여? 그럼 흉터가 어떤지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라. 생각 좀 해보게. 이러면서 계속 제대로 보여달라고 난리네요. 목적은 다른 걸 더 보고 싶어 하는 거 다들 눈치채셨죠? 비록 제 유년기는 병약하고 불우하고 또 불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늘 사랑받고 있었고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누구보다 더 저를 아껴주고 예뻐해주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제가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며 아끼고 살아가시길 빕니다. 다들 오늘도 내일도 꼭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중년 나이의 남자입니다. 제 성격상 친구 녀석들한테도 집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 편이라 누구에게 딱히 털어놓은 적 없는 사연을
이렇게 적어 내려가 봅니다. 초여름 날이었는데도 무더위가 유독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는데 딸이 수박을 한 통 집에 사들고 왔어요. 아랑아, 주말 오전부터 웬일이야? 일하느라 한 주 내내 피곤했을 텐데 늦잠이나 더 자지 않고 연락도 없이 웬 수박까지 사들고 왔어? 요즘 한창 수박값이 비쌀 텐데 우리 아랑이가 돈 좀 썼네. 얼른 저기 앉아서 선풍기 바람 쐬고 있어. 아빠가 금방 수박 잘라줄게. 당연히 이 시간에는 집에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왔죠. 아빠, 수박은 시원해야 맛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냉장고에 두시고 이따가 엄마랑 드세요. 저는 지금 별로 과일 먹고 싶지도 않아서요. 그런데 엄마는 아직 방에서 주무세요? 자는 중이야. 내가 그냥 좀 더 자도록 그냥 뒀어. 이따가 오후나 돼서 어디 가까운 팔당댐 근처로 바람이나 쐬러 갈까 싶은데. 아랑이 너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차려입은 걸 보니까 친구하고 주말이라 이미 약속이 있나 봐. 아빠는 하여간 척하면 척. 눈치가 백단이라니까? 맞아요. 약속 있어요. 그냥 친구는 아니고 남자친구하고 데이트요. 주말이라서 그냥 강원도까지 놀러 가볼까 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딸은 저의 눈치를 살피는 듯 어딘가 초조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제가 딸의 남자친구를 별로 좋게 여기고 있지 않았거든요. 제 딸에게 붙여주기에는 썩 탐탁치 않은 종자로 보여서 딸에게 잘 만나보라까지는 응원을 해주지 못하였고 되도록 남녀 간의 건전한 연애를 이어가라는 정도로만 조언을 해준 바 있었어요. 제 눈에야 언제까지 품 안의 어린 자식처럼 보이지만 이미 어엿한 성인이자 사회인임을 모르지 않았기에 연애 자체를 당연히 막지는 않았죠. 그런데 아무튼 딸이 나이가 제법 들었는데 연애를 쭉 이어가고 있다는 시점에서 저는 늘 그 남자친구라는 놈을 염두에 두고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딸의 태도에서 미묘함을 단번에 감지해낼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를 가기 전에 굳이 수박을 한 통을 사서 자취방하고 저희 집이 가깝지도 않았건만 꾸민 화장과 옷이 땀에 절 수 있는데 방문을 했다는 건 목적이 있다는 뜻이었죠. 왠지 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니길 바랬죠. 그러나 딸은 괜히 어색함을 떨쳐버리려는 듯 의미 없는 날씨 얘기를 몇 번 하더니 기어이는 제 불길한 짐작을 적중시켰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얘기 아빠 엄마 직접 같이 뵙고 말씀을 드렸으면 하고 바랐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먼저 언지를 들여놓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다짜고짜 저희 둘이서 얘기를 꺼내면 별로 안 반기실 것 같아서요. 아빠, 저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웬일로 연락도 없이 수박까지 사들고 온 거구나. 그래, 그럼 그렇지. 네가 따로 용건이 있었던 거야. 아빠, 아니에요. 주말마다 그냥 연락만 드리고 찾아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왠지 죄송한 마음에 안 그래도 한번 들리려고 몇 주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결혼 문제도요. 절대 단번에 결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하고 여러 번 정말 수차례 걸쳐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고 미래에 대한 상의를 다 해본 끝에 결혼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그간 많이 부족했던 딸인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면목이 없어요. 저는 옛날부터 뭐든 오빠보다 못한 자식이었잖아요. 그랬기에 항상 아빠 엄마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기분이었는데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지금까지보다 훨씬 나은 모습 두 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빠, 제가 남자친구하고 만나는 거 별로 안 달갑게 생각해 오신 건 잘 알지만 이렇게 된 이상
저희 결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랑아. 너는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부족한 딸인 적이 없었고, 네 오빠보다 못한 적도 없었어. 머리 좀 좋고 공부 좀 한다고 해서 정없이 구는 네 오빠보다야 살갑고 살뜰한 네가 훨씬 더 낫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어. 너는 우리에게 늘 최고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이 결혼 나는 허락해줄 수 없다. 그건 네 엄마도 마찬가지야. 부디 우리를 실망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연애는 그저 연애로 끝내. 결혼은 절대로 그놈이랑 하도록 허락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간다 해도 절대 안 돼.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무조건 단호하게 반대하실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같이 인사드리고 허락받는 것보다 제가 먼저 따로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한 거예요. 이 자리에 만약 남자친구가 있었다면 아빠는 뺨이라도 한 대 치셨을 뿐이에요. 너는 그렇게 내 심정을 잘 아는 녀석이 그럼에도 이 결혼을 하겠다고 해? 기어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싶어서? 아랑아, 이러지 마라. 너는 단지 불효자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야. 너는 네가 세상을 잘 알고 다 배웠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른의 눈에서 봤을 땐 아니야. 너는 아직 네 인생을 오롯이 책임질 수가 없어. 저도 어른이에요. 저도 이제 30대예요, 아빠. 지금 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 아빠야말로 제 인생을 망쳐놓으시는 거라고요. 기대를 안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것보다는 분위기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였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아빠가 다짜고짜 이렇게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 반대하실 줄은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오늘 안 왔을 거예요. 적어도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보실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아빠는 본인 마음에 안 차는 사위는 결세 반대하시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네요. 이래서 자식 농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나 말을 하는 거구나. 왜 이렇게 자기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부모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는지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네. 아무리 아빠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봤자 저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없어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인데 왜 아빠가 저라는 논밭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세요? 낳아주고 키워줬으면 인생까지 쥐고 흔드셔도 되는 건가요? 저는 결혼할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저는 아예 결혼의 뜻이 없어요. 제가 노처녀로 늙어 죽어도 좋다는 건 설마 아니시죠?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랑아, 너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떠드는 거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멀리 내다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라고. 네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왜 이 결혼을 반대하는지 알 수 없을 거다. 저 다 알아요. 아빠는 그냥 그 사람의 조건이 마음에 안 드셔서 사위로 들이시기에는 못마땅하니까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제 마음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야말로 자식 마음에 못질하니까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저는 아빠 덕분에 오늘 하루가 불행해졌어요. 계속 반대하시면 앞으로도 저는 불행하겠죠. 딸은 크게 울컥해서 눈물을 보이며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겨진 저는 밀려오는 두통에 한참 머리를 싸매고 있었죠. 그때 속으로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안 좋은 예감은 결국 맞다는 소설처럼 저는 은연중에 지난 날들 동안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그놈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저에게 맞서는 순간이 올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던 듯 싶네요. 나이가 30줄이 넘었으면 뭘 한답니까? 감정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금세 울컥해서 홧김에 소화되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사춘기 아이처럼 보였던 것을요. 물론
딸만 힐난할 것 없이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나름 밖에서는 굉장히 진중한 스타일인데 자식 일에서만큼은 감정적으로 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나이가 들든 말든 세월이 흐르든 말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앞서는 걸까요? 어떠한 계산보다도 마음이 앞서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각설하고 제 딸의 남자친구, 당시에 2년 넘게 교제 중이었던 그놈을 계속 좋지 못하게 여겼으며 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무작정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우선 그놈은 무려 5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위로 누나만 넷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 딸만 줄줄이 넷 낳은 집안이라는 것이 안 봐도 비디오처럼 그려졌죠. 더군다나 장녀와 막내의 나이 차이가 무려 15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딸에게는 단순히 시누이가 여러 생기는 게 아니라 거의 시어머니가 더 계시게 되는 셈이라고 봐도 무방했죠. 또한 그 집은 소위 큰 집으로 집안에 각종 제사를 드리는 집이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시골집이었죠. 저는 참고로 제가 독실한 신자와는 거리가 멀었으나 어쨌든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난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저희 집 사람은 저와 결혼하고 나서 제사를 드려본 역사가 없었고 당연히 제 자식들 역시도 제사를 접해보지 않고 컸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그런 집에 시집을 간다니요. 영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그 집의 둘째와 셋째는 이혼 전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셋째는 아이만 4명인데 친부가 다 다릅니다. 이게 어디 흔한 풍경입니까? 절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 저는 이걸 콩가루라고 여겼고요. 그런데 제 딸은 완전히 콩깍지가 쓰여서 그런 게 흠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저도 둘이 연애만 하고 끝난다면 그 집안이 콩가루든 밀가루든 크게 신경 안 썼을 겁니다. 결혼을 해서 딸이 그 집안에 들어가는 게 문제였죠. 딸은 그놈을 화목한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막내 아들이라고 묘사를 해왔습니다. 가족들끼리 교류를 자주 하면서 지냈는데 보기 좋다고도 했고요. 각자 따로 살아도 제사가 많은 집이니 걱정일 판국인데 걸핏하면 모여서 같이 더불어 지낸다니 제가 보기에도 그건 역시도 큰 결점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딸이 말하는 그 화목함이라는 것도 근거가 빈약하다고 여겼어요. 그건 결혼 전에 쉬이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았으니까요. 겉알맹이만 그럴싸한 건 세상에 많습니다. 진짜 베개가 원래 드물 뿐이에요. 무엇보다 관건인 점은 바로 제 딸의 남자친구, 그놈, 장본인이었는데요. 헬스장에서 거기 등록해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코치도 해주고 시설 관리도 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대학은 지방의 전문대, 체육 관련한 전공으로 졸업을 했고요. 헬스장 일을 하기 전에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를 했었다네요. 제가 뭐 대단한 해안을 지닌 사람은 아니지만 자식 일이라서 더 기민하게 직감을 발동시켜 보았을 때 그놈이고 그 집안이고 전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살아온 경험에 의거해서 비추어 보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그런 조건들이 너무 별로인데 굳이 다른 것들이 괜찮을 거라고 여길 필요는 없는데 싶었죠. 저는 대단한 사위를 보고 싶다는 욕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딸이 착하고 성실한 남자를 만나서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길 바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제 딸의 생각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자기 남자친구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대단한 사익감을 욕심내는 거라고 보았죠. 제 딸이 저를 한참 봐도 아주 한참 잘못 본 거였어요. 그러나 딸은 언제부터인가 그놈에게만 몰두하면서 제가 건네는 자잘한 충고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결혼이라는 사달을 낸 거였네요. 이럴 줄 알았다면 초반에 기를 쓰고 용을 써서라도 둘을 갈라놨을 거였는데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 사람 많이 아픈 상태였어요.
딸이 문제 많은 놈이랑 결혼하네 만회하면서 자기 부모와 승강이를 벌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몸 어디가 아픈 것보다는 저희 집 사람은 심신이 고단한 상태였으나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지금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지 꽤 됐지만 당시만 해도 연예인들이나 해당이 되었던 공황장애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집사람은 노쇠하셨던 장모님과 함께 효도를 해드리겠답시고 어느 봄날에 외출을 하였었죠. 그랬다가 인도에 무식하게 올라온 오토바이에 치여 쓰러지시는 장모님을 집사람은 바로 눈앞에서 봐야만 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지신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장모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 후로 집사람은 온 집안 식구들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고 저 또한 훌훌 털고 일어나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슬픔과 충격에 칩거하던 집사람이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대형마트의 고정 판매 사원으로 일을 시작했었죠. 이게 또 잘못되었어요. 여기서 몹쓸 파벌을 만든 아주머니 사원들이 집사람을 살살 왕따시키기 시작했고 심지어 담당자들과 집사람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몇 달이나 집사람은 이런 게 의뢰의 사회생활이겠거니 하면서 장모님을 잃은 슬픔보다 힘든 건 없다며 꾹 참고 지냈으나 상황이 너무 악화되었고 결국 스트레스로 위경련까지 일으키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었죠. 그러면서 제가 그 전말을 드디어 알게 되었고요. 열받은 제가 그곳에 쳐들어가서 주동자들을 만났고 대체 왜 그랬냐고 캐물었습니다. 모른 척하면서 억울하다며 잡아떼던 그들이 결국 뭐라고 저에게 실토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꼴에 이런 일 해본 적 없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머리 모양도 고상하게 하고 다니는 게 꼴보기 싫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닌다는 자랑까지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런 이유로 사람을 극한까지 몰아간 거였어요. 그들은 반성하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여 보였으나 그건 제 집사람이 겪게 된 후유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속죄였습니다. 집사람은 그 이후로 마트에 가면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오는 증상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차차 시장에 가도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아닌 장소, 상황에서도 집사람은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사람을 최우선으로 두며 지내게 됐었죠. 무엇보다 집사람의 안정이 최우선이었어요. 자기 엄마가 이런 상태고 나아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게 뻔한데 그걸 알면서도 딸은 자기 욕심을 우선시했습니다. 굳이 저희 부부가 원하지 않는 그 결혼을 하겠다고 그 시기에 우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가뜩이나 심심이 약해져 있는 집사람이 딸이 기어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지 저는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되도록 딸이 머리를 좀 식히고 나서 저와 다시금 대화를 하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딸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엄마, 진짜로 아프신 거 저도 잘 알아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잘 알고요. 그런데요, 딸 인생이 달린 문제에서만큼은 엄마가 아무리 아프시더라도 힘을 내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엄마, 저 정말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저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했고요. 제가 살면서 느껴본 적 없던 정다운 소속감 같은 걸 그 사람의 가족들을 보며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요. 아빠는 미친 듯이 반대하시지만 이 결혼 잘 해서 잘 살아갈 자신 있어요. 엄마가 저 믿어주셔야 돼요. 지금은 엄마뿐이에요. 네가 결혼을 하겠다고? 지금 만나는 그 사람하고? 하랑아,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선 지금은 가슴이 너무 뛰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것이 도저히 진정이 안 되어서 너하고 대화를 더 나눌 상황이 아닌 것 같구나. 내가 머리 좀 식히고 생각을 많이 해본 뒤에 다시 너하고 얘기를 했으면 해. 네, 알았어요. 엄마, 기다릴게요. 대신 저를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다가는
제가 더 못 기다리고 그냥 그 사람과 도망치듯 결혼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불효녀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딸은 기어이 자기 엄마에게 상황을 실토하면서 허락을 마치 강요한 것이에요. 집사람의 안색이 바로 파리에 졌었다고 하는데 딸은 그것보다 자기 문제가 더 우선이라는 것처럼 굴며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휙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것에 집사람은 충격을 받아서 몸져 누웠습니다. 벌어진 상황을 듣고 알게 된 저는 분노했고요. 딸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놈이 아주 우리 딸을 망쳐놨구나. 우리 아랑이를 천지분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정신적으로 상대를 회유하고 함락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도 요즘은 범죄라고 부르던데 아무래도 우리 딸이 단단히 질 나쁜 놈에게 걸린 모양이야. 그만 진정해요. 우리 딸, 우리 눈에는 어디까지나 아직 품 안의 어린 자식 같지만 성인이잖아요. 사회인이에요.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결정할 나이가 되고도 남았죠.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보, 우리가 끝까지 반대해서 이 결혼을 결국 못하게 되었다고 쳐요. 아랑이가 우리를 죽도록 원망할 텐데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도 자식 인생 망치는 것보다야 낫지. 당신도 어른핏이 눈치채서 알고 있었잖아. 우리 딸이 만나는 그놈이 아주 별로라는 것 말이야. 어떻게 그런 놈을 사위로 들을 수가 있겠어? 배경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솔직히 부가적인 문제고 그 장본인이 가장 걸림돌이지.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설득하고 허락을 구하고 이럴 자신이 없고 배짱이 없으니까 아랑이 뒤에 숨어 있잖아. 아랑이를 실컷 조종이나 하면서 사내 녀석이 치사하게 뒤에 숨어 있어? 이런 남자망신 다 시키는 놈 같으니라고. 전부 다 우리 아들 같았으면 딸둔 부모들이 걱정이 없었겠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잘 살 수도 있어요. 둘이 서로만 좋다면 그걸로 족할 수도 있는 거죠. 집사람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기에 제 머리가 조금은 식혀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집사람의 표정이 정작 아주 어둡고 힘이 없어 보여서 많이 착잡한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람도 왜 이 결혼을 더 반대하고 싶지 않았겠나요?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는 심정으로 딸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할 만한 이유를 찾는 것이었죠. 자기 동생의 결혼 소식을 듣고 아들이 기가 막혀 했습니다. 뭐예요? 결국 지금 만나는 그 자식이랑 결혼을 하겠다고요? 아랑이가요? 아버지, 엄마, 이거 그냥 두고 보실 거예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딱 봐도 책임감 하나 없고 번지르르한 놈인데 결혼을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녀석아, 우리라도 좋아서 지금 결혼시킨다 만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숱한 머리 아픈 과정들이 있었던 거지. 네 동생이 결혼 허락 안 해주면 우리하고 인연을 끊고서라도 결혼을 하겠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니? 아랑이가 그렇게까지 말했다고요? 그럼 아주 작정을 한 거네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왜 결혼을 끝까지 반대 안 하셨다는 걸까 싶어서 의문이었는데 갑자기 납득이 갑니다. 저는 이 결혼 아주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아랑이가 그렇게까지 나왔다면 혹시 모르죠. 자기도 무슨 생각이 있는 걸 수도요. 행복하게 잘 사는 반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아들은 더 말을 얹지 않았고 그대로 상황을 인정했는데요. 자기 동생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 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제 아들 녀석이 참 본인답게 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딸이 항상 속으로 열등감을 품고 있었을 만큼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난 녀석이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혼자서 잘 해냈고 사과 한 번 친 적 없었죠.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부모에게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는 법.
저희 부부는 언제나 딸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들보다 못하는 구석이 많아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딸을 위했어요. 그랬기에 딸이 잘 되길 바랬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죠. 이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건의 열쇠를 가진 그놈이 드디어 제 눈앞에 등장했습니다. 제 아들 녀석에 비하자면 빠져도 한참 빠지는 놈이었는데 역시나 뺀질거리는 게 영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멋지게 살게요. 그래, 나를 벌써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는 것만큼은 배포를 크게 사야겠는데 앞으로 열심히 잘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무슨 계획이라도 있나? 예? 당연히 그러니까 노력을 항상 해야겠죠? 모든 건 사람 마음 먹기에 달린 법입니다. 항상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횡설수설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속에서 열불이라는 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 놈을 보며 제 딸은 꾸밈 없고 가식 없는 순수함을 보고 있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같은 사람을 봐도 누군가의 눈에는 한심해 보이는 반면 또 누군가의 눈에는 한없이 맑은 성정으로 보였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 없죠. 이 대책 없이 해맑은 면모가 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도저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이었으니 딸이 보기에는 그놈이 아주 색다른 매력의 소유자로 보였을 수도 있죠. 우리 집은 딱 네 식구가 오붓하게 살아왔고 집안 행사도 잘 없었고 재산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내 딸이 그 집안의 일원이 되면 겪어본 적 없는 풍경을 보고 힘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만 자네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셈이야? 내 딸이 자기 시댁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되도록 발길을 안 하고 살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나? 예? 글쎄요. 아랑이가 워낙 저희 가족들이 복작복작거리면서 사는 걸 좋아하는지라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걸 원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누나들이 드디어 처음 생기는 올케라면서 아랑이를 벌써부터 엄청 예뻐해주고 있거든요. 아랑이는 자기가 여자 형제도 없고 집에서 외동마냥 외롭게 자랐는데 저희 누나들이 잔뜩 있어서 너무 즐겁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 아랑이는 시댁에 충성하는 좋은 며느리가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재산은 누나들이 다 책임지고 해왔기 때문에 아랑이가 고생할 일도 없습니다. 복작복작한 시댁에서 아랑이가 좋은 며느리 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장인어른께서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기를 불어넣어주세요. 팍팍!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기를 불어넣어준다는 겁니까? 이 결혼 어그러지라고 기를 쓰고 기도를 올리고 싶은 신정이었는데 말이죠. 그놈이 말로는 문제 없다는 듯이 모든 게 만사 오케이라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모든 게 미심쩍었어요. 저렇게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놈 중에서 멀쩡한 놈을 제가 살면서 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충성? 좋은 며느리? 자네, 지금 그걸 내 앞에서 할 말이랍시고 하고 있는 거야? 자네에게는 정말 미안한 얘긴데 나는 자네가 내 딸, 우리 아랑이를 놓아줬으면 해. 진짜 사내대장부라면 그렇게 해줘야지. 사랑하고 있다면 내 딸을 이쯤에서 놓아줘.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하고서 어떻게 무슨 수로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사랑하는 여자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저는 사내재정부로서 못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기쁘게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다 해결될 일 아닐까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잘 살면 되는 것이고요. 와, 정말이지. 대화가 안 통하더군요. 벽을 보고 말을 하더라도 이것보다 심정이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나 싶어서 그냥 이만 가보라고 그랬어요.
저희 집을 나서면서 그놈이 남긴 말이 그 와중에 참 과간이었네요. 저는 저를 사랑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여자를 설득할 수 없으니까요. 장인어른께서 어디 한번 이 결혼하지 말라고 아랑이를 열심히 설득을 해보시는가 말든가 뭐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저 되바라진 놈이 지금 어디서 저 따위 태도를 함부로 보이는 거야? 제가 분개해서 이를 갈며 중얼거릴 때 이미 그놈은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던 집사람이 한숨을 쉬며 나왔고 저희 부부는 슬픈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옛말에 유유상종이라고 하던데 저희 눈에만 딸이 반듯하니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놈하고 어울리는 한 쌍으로 보일까 싶어서 아주 심란했습니다. 그 주말에 가족 식사를 가졌어요. 집사람이 밖에 나가 먹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모였고요. 딸이 왔고 아들 며느리 부부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건강식 위주로 어찌나 정갈하게 싸웠는지. 며느리가 뚝딱 차리는 상을 보면서 제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눈짓한 아들이 갑자기 자기 동생을 향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너는 네 새언니 보기에 스스로 안 부끄럽냐? 네 자신을 봐. 안 부끄러울 수가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상황이 상황이었던지라 내심 속 시원하다는 생각을 조금 가지면서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집사람은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국을 한술 뜨고 있었죠. 딸이 어두워진 표정으로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그때 망설이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굳이 참견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 말은 해도 될 것 같아서 잠깐 해볼게요. 아가씨, 남자나 여자나 정상적인 부모를 뒀다면 그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진지하게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만 행복하면 되는 거지 부모 의견이 무슨 상관이냐며 박박 우겨서 결혼해놓고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혼하거나 이혼도 못해서 평생 우울하게 사는 기혼자들 제가 건너 지인을 통해 여러 들었네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그때 왜 나를 더 안 말렸냐며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천지라고 합니다. 아가씨,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직접 낳아 기른 부모의 눈에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아주 차분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딸은 기도 안 찬다는 듯이 다 듣고 나서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러자 옆에서 아들이 작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요. 잘난 사람들끼리 만나서 축복받은 결혼을 하셨으면서 뭘 한다고 그렇게 참견질을 심하게 하세요? 지금 본인은 결혼하실 때 아무런 반대도 겪지 않으셨다고 그거 자랑하시는 건가요? 아가씨, 그런 식으로 꼬아보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요. 지금 어머님 상태를 보세요. 아직 심한 단계여서 집 밖을 편히 나가지도 못하시잖아요. 어머님 건강이 우선인데 결혼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언제까지요? 제가 언제까지 뒤로 미뤄야 할까요? 엄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나아지지 않으셨잖아요. 이거 기약 없는 병이잖아요. 제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픈 엄마가 원망스러워지려고 하네요. 딸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던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저희는 처절한 침묵 속에 한참을 있었죠. 집사람이 잠시 후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결혼 시켜주자고요. 집사람의 그 반응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딸에게 연락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결혼 시켜줄 것이고 비용도 대주겠지만 이건 너희 엄마를 등지는 것이고 동시에 나를 등지는 것이라고요.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군요.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네, 그랬던 거예요. 그제서야 체념이 되더라고요.
기대, 미련 다 없어졌어요. 저희는 성의껏 딸을 결혼시켜 주었고 그 후로는 알아서 살도록 두었습니다. 자기 인생 그토록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데 하게 두었어요. 딸은 그렇게 출가 외인이 되었죠. 연락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씁쓸했지만 저희는 어떻게든 힘을 내려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네요. 저희 부부도 많이 노력하며 추슬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마친 때였어요. 웬일로 집사람이 산책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얼른 옷을 갈아입고 집 주변의 공원으로 나섰죠. 이렇게 하니까 소화도 금방 되고 좋다면서 저희 부부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공원을 걸었습니다. 집사람이 이렇게 용기를 내어 바깥 활동을 이 정도라도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던 제가 당황했죠. 항상 분신처럼 챙겨 다니는 휴대폰이 없었으니까요. 나오는 것에만 급급해서 이제 보니까 휴대폰을 미처 못 챙기고 나온 것이었어요. 설마 별일이야 있겠나 싶어서 신경을 끄고 느긋한 산책을 마저 했습니다. 씻고 책을 읽겠다는 집사람을 보며 저는 그럼 영화라도 한 편 봐야겠다 싶었죠. 저도 씻고 나서 편한 옷으로 다 갈아입고 소파에 눕다시피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을 때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의심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한 통 걸려와 있었는데 발신자가 놀랍게도 제 딸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저희 부부가 산책을 나간 직후에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에이, 설마 나한테 전화를 걸었겠어? 에이, 그냥 실수로 통화 버튼을 잘못 눌렀던 거겠지. 만약 용건이 있었다면 메시지를 남겼거나 전화를 다시 걸었을 거야. 저는 애써 그런 생각을 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는데 신경은 온통 그쪽에 쏠려 있었죠. 이상한 예감 같은 게 들었던 것 같아요. 딸이 실수로 저에게 전화를 걸 인물은 아니라는 아빠로서의 확신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휴대폰을 다시 쥐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흠칫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난 제가 얼른 전화를 받았죠. 아랑이냐? 네가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빠,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뭐라고? 아랑아,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여보세요? 아랑아, 여보세요? 갑자기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어느새 전화가 끊겨 있었는데 딸은 분명히 저에게 다급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고민하다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이거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거구나 싶어서 제가 얼른 옷방에 들어가서 겉옷을 챙겼습니다. 당신 혹시 어디 나가요? 이 시간에 옷은 도로 왜 입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설거지하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고 생각만 해놓고 깜빡하고 있었네. 버리고 나서 잠깐 요 주변에 좀 돌다가 들어올게. 책 읽고 있으면서 쉬고 있어. 집사람이 의문스러운 눈길을 보내왔으나 저는 더 성의 있게 변명할 정신도 없어서 그냥 얼른 나와버렸습니다. 주차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딸이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수만 가지 상상이 휘몰아쳤죠. 그간 딸이 철없게 행동한 그 모든 것들, 이미 저는 용서하고 자시고 상관없이 무조건 딸에게 아무 일도 없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사는 곳에 도착했죠. 딸의 결혼 직후에 딱 한 번 와보았던 것이 전부이건만 머릿속에 지도가 들어있듯 저는 거침없이 해당 호수의 현관 앞에 멈춰서서 벨을 눌렀어요. 안에서 반응이 없길래 한 번 더 눌렀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확 열리면서 술에 취한 그놈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취해서 풀린 눈은
반밖에 안 떼어 있었고 저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로 횡설수설하더군요. 아우 시끄러. 누가 이 시간에 찾아와서 벨을 눌러? 시간이 몇 시인데? 혹시 금매형이신가? 아까 지갑 어쩌고 얘기를 하시더니 저희 집에 지갑 두고 가신 거였어요? 안에 들어와서 찾으세요. 아직 치우는 중이에요. 야! 우리 큰 매형 지갑 놓고 가셨다 본데 네가 얼른 찾아봐. 공식 종년이면 그 정도 일은 척척 해내야지. 그놈이 집 안쪽을 쳐다보며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놈을 옆으로 밀치고는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거실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래도 제사가 있던 날인 듯 싶었어요. 거나하게 제상을 차렸던 흔적이 아직 여실히 남아있었고 여러 명이 다녀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거실 바닥을 나뒹굴고 있는 주전부리와 술병 따위들을 바닥에 기어가는 자세로 엎드려서 쟁반에 주워 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제 딸이었죠. 원래는 곱게 묶었을 머리가 꽤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딸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랑아, 너 얼굴이 그게 뭐야? 입술 주변이 왜 터져 있어? 아빠, 정말 아빠예요? 아빠가 오신 거예요? 너 그 몰골은 설마 맞은 거야? 저놈한테? 딸은 너무나도 안색이 파리해져 있었고 초췌해 보였어요. 제 분노 앞에서 딸은 바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자마자 그놈을 찾았죠. 제가 밀친 그대로 신발장 앞에 엎어진 채로 그놈은 어느새 코 고는 소리까지 내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장 그놈을 발로 차서 깨웠죠. 뭐야? 누구야? 누가 나를 때렸어? 아니, 그쪽은 누구세요? 혹시 장인어른? 그래, 나다. 너 지금 똑바로 말해라. 네가 내 딸 때렸냐? 감히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저 꼬라지로 만들어놔? 정말로 장인어른이잖아. 갑자기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잠깐만요. 저 때리지 마세요. 저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누나들이 그런 거예요. 뭐? 누나들? 이런 황당한 개소리를 보았나. 네 누나들이 그랬건 말건 너는 네 아내가 맞는 것을 보고만 있었어? 이 정신 나간 놈 같은 이라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딸을 좀 더 능력 있는 일꾼으로 키우셨다면 이 일도 없었겠죠. 손끝이 야무지지 못하고 일머리를 타고나지 않아서 이렇게 몸으로 맞으면서 익혀야 한다고 제 누나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다 저희 집안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과정인데 왜 알지도 못하면서 버럭 화부터 내십니까? 뭐가 어쩌고 저째? 진정한 일원? 오냐, 나도 너를 우리 집안의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주기 위해 애 좀 써보마. 저는 그렇게 말을 한 뒤 그놈의 귓밤마기를 3개 한 대 후려쳤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켰던 그놈은 저에게 뺨을 얻어터지고 나서 그대로 나동그라졌죠. 그리고 바로 그때 딸이 다가와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보니까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살이 너무나도 빠져있는 가여운 몰골을 제 딸이 하고 있더군요. 속에서 뜨거운 울분이 차올라서 그놈을 더 때려주려고 했는데 딸이 제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흔들더군요. 아빠, 그냥 두세요. 지금은 제가 그냥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아빠, 혹시 저를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그런 당연한 말을 왜 물어봐? 우리 딸, 얼른 이리 와. 아빠하고 가자. 저는 딸의 어깨를 부추가득 감싸안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딸이 눈물을 훔쳤어요. 저는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으나 딸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으로 향했는데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집 앞에 도착하고 나서야 저하고 딸, 둘 다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에는 집사람이 있었죠. 집사람이 이런 일을 알면 크게 충격을 받고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딸도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발신자는 집사람이었습니다. 공교로운 타이밍이라 저는 딸의 눈치를 한번 살핀 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집에 도착했으면 집에 들어와야지. 왜 안 들어오고 그러고 있어요? 혹시 아랑이 저녁은 먹었대요? 안 먹었다고 그러면 집에 누룽지 있는 거 끓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신 아랑이가 같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당황한 제가 두리번거렸는데 그러다가 멀리 있는 집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집사람이 집 밖에 나와서는 주차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의 몰골을 마주한 집사람은 충격이 큰 듯 잠시 눈을 감고 손으로 심장 언저리를 만지더니 이내 딸을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그때부터 딸이 정신없게 울기 시작했죠. 한참이나 울고 난 끝에야 진정이 됐는지 따뜻한 누룽지가 끓여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딸이 말을 꺼내기에 앞서 집사람이 밝혀주더군요. 제가 허둥지둥하면서 집을 나설 때부터 무슨 일이 있다는 직감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게 딸의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가 타는 마음으로 집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집사람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강한 것 같았어요. 엄마의 힘이라는 건 신체 상태를 초월하는 것이었나 보더라고요. 집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연하고 강인한 얼굴로 딸의 이야기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딸이 지난 결혼 생활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는데 정말이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아주 미친 집안이었어요. 온갖 제사를 딸이 도맡아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딸이 제사에 대해 뭘 알겠나요? 당연히 할 줄 몰랐죠. 그랬더니 제 시누이란 인간들이 시댁의 시골 뒷마당에 저를 데려가서 동그랗게 둘러싸고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제 뺨을 때렸어요. 저는 결혼 전과는 너무 다르게 돌변한 그 사람들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죠. 겁에 질려서 전을 붙이고 과일을 깎고 설거지를 하고 흘린 듯이 그렇게 했더니 큰 시누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집안의 공식 존년이니까 열심히 잘하라고요. 집안의 유일한 아들하고 결혼했으니까 저보고 자식도 여럿 낳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쓸모가 없을 거라고 악담을 했어요. 딸은 어쨌든 그놈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네요. 자기 남편이니까요. 그놈만 보고 결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놈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모든 걸 제 딸의 탓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네가 부족해서, 네가 못나서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딸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온 가족이 반대한 결혼을 한 결과가 이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심적으로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다네요. 그런데 이 점을 그 미친 집안 사람들이 더욱 잘 알고 활개를 쳤던 것이겠죠. 참지 못하고 결국 저에게 전화를 했던 그날은 원래는 간소하게 챙기는 제사였음에도 온 집안 사람들이 그 집으로 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했던 날이라네요. 딸은 숨이 막혀서 저에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날도 행동이 빠릿빠릿하지 못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유로 딸은 일하다 말고 시누이 2명에게 뺨을 맞았고 그걸 보면서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귀한 딸을 감히 함부로 손찌검하고 공식 종년이라 친하다니 반드시 갚아줄 참이었어요. 당당했던 딸은 어디 가고 위축이 되어 있길래 우선 무조건 쉬라고 했습니다.
집사람이 그 곁을 지켰죠. 저는 아들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당장 그 미친 집안 사람들을 박살내기로 했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겁도 없이 사람을 때리고도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나? 이 무식한 종자들 실컷 고소당하고 고생이나 해봐라! 딸은 집사람과 함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고요. 아들은 당장에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쪽으로 발이 넓고 아는 게 많아서 그 미친 집안을 탈탈 터는 건 이제 문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미친 집안에서 크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정확히 위치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어느 야심한 새벽, 제가 고용한 베트남 인부 20명이 그 땅들을 속속들이 망쳐놓았습니다. 한 해 농사가 무용지물이 됐으면 물론이었죠. 그 집안에서 그 땅들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었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었기에 한 해 한 해가 소중한 입장에서 속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도움을 빌려서 그놈의 정신 나간 누나들, 그 인간들의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들의 만행을 정리해서 뿌렸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고용한 외국인 인부들이 스리슬쩍 작업을 해주었죠. 연이어 벌어지는 비극에 그들은 모두 혼비백산이었고 자기 자식들이 학교에서 안 좋은 이슈에 휘말리게 되자 누나들이란 인간들이 죄다 난리를 치면서도 범인이 저희 쪽임을 알았어요. 당연히 저희밖에 그런 짓을 할 군번이 없었죠.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력하게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진 그놈은 없는 재산이 남아 내놓아야 했고요. 그동안 딸이 시누이에게 당하면서 억울한 마음에 남겨왔던 그 당시마다의 사진, 동영상, 메모, 이런 것들이 증거로 모여서 그걸로 무사히 고소를 할 수 있었고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댔지만 선처는 없었어요. 한마디로 죄다 빈털터리가 됐죠. 아빠,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날 아빠가 와주신 게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네요. 악몽 같은 날들이 다 지났다는 게 이제야 제대로 실감이 나고 그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갚아줄 수 있어서 너무 후련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엄마한테도 오빠한테도 새언니한테도 너무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게요. 딸이 눈물로 다짐했고 저는 그 앞길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한 번 열심히 지켜봐 주기로 하였죠. 시간이 좀 더 흘렀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집 사람이 완벽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딸과 함께 맛있는 걸 먹으러 나가고 옷을 사 입었죠. 함께 웃을 때 이렇게나 보기 좋은 모녀였다는 걸 제가 아주 뒤늦게야 깨달았답니다.